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하려다가 취소를 했었죠. 우리는 굉장히 큰 슬픔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심리 강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집단 트라우마 그리고 애도라는 주제입니다. 익숙한 주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학자들 그리고 심리 상담사 들의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집단 트라우마부터 마지막에 애도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 트라우마인데 집단 트라우마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면 이 전체 구성원들 그리고 속해 있는 그룹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 트라우마를 겪은 것에 대한 영향인데 우리가 지금 한편으로는 겪고 있죠. 개개인의 고통이나 무기력증이나 슬픔 아니면 과도하게 일부러 무관심하려고 애쓰는 것들 그런 거를 초상 겪고 있단 말이죠. 우리 공동체,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를 얘기하겠죠. 아니면 나아가서 이게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전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미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911 테러 사태에도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는 미국은 이 비행기가 가는 이 경로나 뭐 운송 이런 거에 대한 절차가 변경됐단 말이죠. 조금 더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그게 벌써 19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집단 트라우마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집단이 경험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요. 공통의 경험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겪는 경험과 그것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트라우마는 그 집단의 공통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특별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집단이란 단어와 트라우마란 단어가 상당히 상충되는 면이 있는 거죠. 트라우마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집단이 공통으로 또 느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집단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반응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 혼자 나만의 트라우마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외로움과 슬픔이 혼자서 깊어지면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단 트라우마라는 것을 규정하는 그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에릭이라는 사람이 예를 드는데 이 예는 우리도 경험을 했죠. 코비드-19 이후로 굉장히 이상하고 흐릿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다는 거는 오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뭔가 꺼져버린 상태, 있던 뭐 활기가 없어진 것 같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를 든 그 에릭이란 사람은 거의 매일 두통하고 몸살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리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병과 싸우는 걸 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통과 몸살에 거의 매일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자기 아이들한테 짜증을 더 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믿던 종교는 더 이상 믿음이 잘 안 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내가 왜 이런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의 예시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단 트라우마를 한편으로는 이겨낸 경험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번에 팬데믹 사태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이겨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로 인해서 또 삶이 바뀌기도 했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시를 든 에릭이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지. 그냥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평범한 사람. 원래 트라우마적 경험은 이런 평범한 사람의 삶에 적응을 못하게 그걸 완전히 압도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죠. 그러면 다른 분이 쓴 글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 트라우마랑 PTSD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트라우마와 PTSD가 연관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파멜라 박사의 글인데 여기서도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정신이 아닌 현실 상황에서 공동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상황. 두 번째는 그것이 각각의 개개인에게 미치는 주관적인 영향이에요. 머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집단 트라우마는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트라우마 이 사건을 겪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PTSD 진단을 받을 만큼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도와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든 생존자 아니면 집단 트라우마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 혹은 거의 전부가 PTSD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단 트라우마의 범주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 트라우마도 우리가 어떤 한 큰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트라우마도 그런 식으로 범주를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허리케인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단일 사건일 수도 있고 뭐 지속적인 차별을 꾸준히 경험하는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케이스죠. 이런 식의 구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이나 이런 거, 인간에 의한 인재, 그리고 두 번째는 쓰나미나 이런 거에 자연에 의한 것. 물론 인간과 자연의 조합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 같은 경우에도 인간과 자연의 조합으로 일어난 집단 트라우마로 볼 수도 있겠죠. 파멜라 박사의 조금 특이한 포인트는 이 집단 트라우마가 권력자나 어떤 정당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더 절망하고 더 불신하게 되고 더 냉소적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단 트라우마, PTSD 이런 거는 결국 내가 당장 어떠한 고통이나 위협이 없어도 일단 너무 무서운 거지. 내 내면을 파괴할 수 있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고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내가 무섭고 아니면 내가 위협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또 트라우마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되면. 그래서 여기서 증상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는 결국 트라우마 증상이 있다는 걸로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트라우마 증상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이건 제가 다른 트라우마 강의에서도 말을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예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얼어붙는 경향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트라우마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제가 트라우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쨌건 이거를 대입해보면 이런 집단 트라우마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죠. 분노하고 누군가 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파이트 반응이죠. 싸우는 반응. 그리고 도망가는 거. 밖에 안 나가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위협에 대해서 거리를 둬버리는 거. 아니면 얼어붙는 거에는 이 부정하거나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닫기라고 되는데 오히려 그냥 예전과 똑같이 더 노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집단 트라우마의 또 하나의 특성은 이 관련된 사람들은 어쨌건 이게 도구로 작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면도 파괴될 수 있고 그리고 관계도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파괴가 되고 다들 상처를 입고 끝났어.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닌 거지.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공간을 가로질러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떠한 우리 민족의 고통이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나 우리의 성향에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죠. 남들 하는 만큼 해야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남은 하나의 상처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피해일 수도 있겠죠. 파멜라 박사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정당 혹은 어떤 이익 집단, 힘을 가진 이들이 트라우마적 상황을 일부러 만들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근데 지금은 그 가해자가 너무 힘이 약해져 버렸고 피해자는 이미 힘이 세졌는데 이미 힘이 약해져 버린 가해자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줬던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더 자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아까 글로 돌아가서 그러면 만약 이런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일단 첫 번째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집단 트라우마니까 그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단 트라우마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우리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걸 아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그 트라우마와 맞물려서 내 개인적 트라우마로 내가 나 자신한테 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한 것, 그 과정에서 경험을 한 것, 과거에 내가 이거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어떤 것들, 내 경험을 비추어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그걸 뭐 부정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확장하고 가는 건 나의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인식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저런 고통이, 저런 사고가 이 사람에겐 저런 고통으로
남을 수 있겠구나. 직접적인 사람은 이런 고통이 될 수 있겠구나. 간접적으로는 저런 고통이 남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뭐 휴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의 책임감을 가지는 면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도하게 오히려 더 유흥을 즐기려는, 안 즐기다가도 갑자기 더 즐기려는 마음을 가져.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일종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에 미친 결과일까? 그게 아까 첫 번째 영향을 인식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뭘게요? 그로 인한 그전 변화는 필요 없는 거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원을 활용하거나 발견하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없다면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그걸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K창이라는 분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 비탄, 어쨌건 누군가를 잃은 이 슬픔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 트라우마에서 주는 집단 트라우마 속에서의 비탄, 누군가를 혹은 누군가들을 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우리 집단 안에 누군가를 잃은 그 집단 트라우마는 단지 시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고 조직도 비전도 필요하다는 거지. 조직은 뭐예요?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 같이 모여서 뭘 하지 않더라도 그런 집단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주관적으로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이해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비전은 어쨌건 우리 사회가 영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그래서 애도의 과정을 존중하고, 이 애도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익숙한 삶의 방식, 그게 이제 더 이상 없어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어도 결국은 익숙한 삶의 방식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부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계속 해나가야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언가를 더 키워나가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제 외상후 성장.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만 많이 익숙하죠. 근데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맨더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맨더스는 무언가를 수선하는 사람,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좀 자세히 봅시다. 제프리 박사의 글인데 트라우마의 도덕적 차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언어드레스드예요. 주소가 없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에 관해서 이 다루어지지 않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겠네요. 다루어지지 않은 도덕적 차원. 지금까지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도덕적 차원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조금 언급을 하자면 이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도덕적 책임이 강화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반전 운동을 한다거나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총기 사고를 겪은 사람은 그 총기 규제에 관련된 또 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도덕적 책임이 그 사람의 새로운 동인이 된다는 거죠. 위험한 일도 무릅쓰면서 남을 돕거나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치료법은 이거를 만류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 1979년 이후로 수십 년 동안 PTSD는 생물학적 증상으로 진단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증상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PTSD를 접근해서 본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PTSD를 겪고 나서 하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딱 겪고 나서 막 악몽을 꾸고 어떤 회상을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경험한 어떤 폭력이나 불의함, 누군가의 배신, 아니면 여기서는 뭐 무례함인데 저게 이제 좀 중의적으로 성추행적 행동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전체를 불의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의에 저항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결국 도덕적 책임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만큼 이 도덕적 반응, 어떤 행동의 촉구, 이런 게 더 커진다라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 이게 과거의 PTSD에 대한 이론으로는 이 부분이 배제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도덕적 차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진짜로 PTSD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프리 박사의 말은 어쨌건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집단 PTSD는 특히나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도덕적 행위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 이런 도덕적 행위를 못하게 막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막아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멘더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과 어떤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로 인한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연민, 타인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정의를 했어요.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내 세계가 부서졌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어떤 공동체와의 소속감, 내가 공동체의 일부구나를 깨달으면서 내 자아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혹은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죠.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부서졌죠. 그건 제한된 자아로서의 내가 부서진 거고, 이제는 내가 공동체의 일부로서 확장된 자아감, 공동체에 내가 무언가를 기여하고 무언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서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PTSD 치료 모델에서 그거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많은 희생자들이 받는 그런 느끼는 도덕적 책임감,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은 이런 희생자들이 나도 느낀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론적인 거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고통에서 태어난 이타주의는 유리한 진화적 행동.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내가 고통받을 때 내 고통을 누군가 도우려 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내가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두 가지 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될 수 있겠죠. 도움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고통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준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결국 생존력을 높여주겠죠. 집단 자체의 생존력. 그리고 그 집단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집단 트라우마가 있으면서 무언가를 개선해내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 집단은 조금 더 나은 집단으로 더 성숙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리한 진화적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더스는 제프리 박사가 얘기를 한 거고, 이 전에 연구됐던 이론 중에 이제 외상 후 성장이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외상을 겪고 손상이 된다. 이게 PTSD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회복이 된다. 그러면 과거에 상처가 있는 경험이 있었던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도 어쨌건 전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을 겪고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2004년에 연구됐던 결과인데 많은 유형의 회복력과 성장을 얻는다는 거죠. 2006년에는 리차드 웨 박사가 쓴 논문에서 이제 외상 후 성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PTG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동정심이나 이타주의, 영적 발전이나 창조적 성장, 이런 7가지 성장 영역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성장 중에서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도덕적 책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개념이죠. 이거는 다른 긍정적인 기회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도덕적 책임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맨더스는 성장의 한 예일 수 있는데 내가 견뎌낸 거에 대한 책임이 나 자신에 대한 성장만큼이나 타인에 대한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앞에서 말한 맨더스인 거죠. 그러니까 외상 후 성장과 맨더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장을 이뤄내느냐, 이걸 통해서 타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치료는 치유와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하지만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집단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프리 박사가 해주는 조언은 단지 개인의 치료가 아니라 개인이 갖는 도덕적 책임 안에 그 트라우마의 핵심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분노나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게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걸 보면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구성을 했거든요. 최대한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도입니다. 자, 일단 애도를 이해하자라는 것에서 출발해 봅시다. 클리포드 박사의 글인데 이제 사별의 비탄,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죠. 그것과 슬픔의 기한을 정하는 거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 개인의 성격이나 뭘 믿고 있느냐, 뭐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마다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인적 손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도 어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비탄을 겪을 수 있고 기한도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상실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그런 단계들, 그런 상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 그러다가 깊은 슬픔에 빠지고 분노를 겪었다가 수용하게 되는 뭐 이런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 이외에 무감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프되는 것, 아니면 어떤 불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인간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겠죠. 이건 바꿔 말하면 위협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패턴도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의심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단계에 내가 지금 어떤 단계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패턴을 알고 있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 단계에서 정의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양가 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해를 해두고 넘어가면 뒤에서 그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대하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것을 경험하면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면에는 죄책감과 비참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 양가 감정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까지 섞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지. 이게 집단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단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아마 많은 양가 감정들이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단순히 슬픔만 존재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머리와 마음이 발을 따른다. 무슨 말이에요? 내 치유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꼭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하고 잘 느끼고 잘 지내라가 여기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애도가 여기서 얘기가 끝이냐? 아니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애도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막혀버린 그런 것. 그리고 멜랑콜리아. 요즘으로는 그냥 우울증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울. 이런 거에 이제 덫이라는 제목인데 물리 박사의 글입니다. 여기에서는 프로이트의 에세이로부터 출발을 해요. 1915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년 후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겠죠. 프로이트가 쓴 애도와 우울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잃는 거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결국 이제 멜랑콜리아, 우울증과 원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울증이라고 해석을 하긴 조금 다른데 그것과 애도 두 가지를 묘사를 해두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실을 경험하고 개인은 슬프고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에너지가 없어지고 관계를 차단하는 이런 우울증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양가적인 감정일 때 발생한다라는 거죠. 사랑과 증오가 있을 때 대상의 그림자가 자아 위에 드리워졌다.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이 갈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나의 어떤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을 비판해요. 우리가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 이런 비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예가 나오냐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내 자아의 일부는 잃어버린 사람과 동일시가 된다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갈등이 아니어도 부정적인 경험들 혹은 부정적일 수 있을 그런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내 내면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죄책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느꼈던 증오가 나의 자아를 향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저 말이거든요. 내 말도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싸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던 그런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와 싸웠던 그 순간에 그런 증오가 나를 향한다는 거죠. 나의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관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상실하면 그런 우울함으로 빠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실을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가 문제지 거기에 이제 빠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증오하고 죄책감을 통해서 내가 더 내 내면을 못 살게 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애도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 멜랑콜리가 우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더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달라지나? 그러면서 비로소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는 결국 내가 떠나보낸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떠나보내고 그것을 잘 애도함으로써 나의 자아가 더 성장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연인 간의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이별을 많이 해보면 그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이트는 타인을 향한 비판과 자기 비난, 무언가 상실이 있을 때 이 마음이 두 갈래로 우울함이 나뉘는데 우울함, 그 마음은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타인을 과도하게 비난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프로이트의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비판적인 초자아는 자아를 비난하고 흠을 잡아서 자아를 약화시킨다. 초자아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규범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판적이어서 우리의 자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책감일 수도 있어. 아니면
증오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자아를 약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거지. 그래서 상실이 일어나면 그건 결국 우리 자아를 잃는 일이 되고, 그게 자존감을 잃는, 애도가 없을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누구의 프로세스냐면 우울함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의 프로세스예요. 우울함으로 빠져가는 사람은 이런 양가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했던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 두 가지가 다 내면화가 돼요. 그래서 나를 비판해. 그리고 그 사람이 잃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가해자를 만들고 그 사람을 비판해.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상실했다는 고통, 그리고 애도를 해야 하는 그 고통을 피하는 거지. 내가 나를 비난하고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자아를 잃는다는 거죠. 성찰의 기회를 잃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초자에 대한 거를 언급한 학자들이 꽤 있어요. 정신적인 어떤 요법들이 추구하는 많은 목표 중에 하나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결국 초자아를 키우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운다고 이제 해석을 했지만 초자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초자아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긴 일종의 정신적 상처라는 거지. 우리가 가진 하나의 양심, 양심으로만 딱 퉁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뭔 말을 해서는 안 돼? 뭔 말을 해야만 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입시켜 놓은 거지. 그리고 그게 한편으로는 정신적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자아를 억누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정신적 상처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성장시키냐는 건데, 이 말을 지금 왜 하냐는 거지. 저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면 우리가 양심이 없어지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 너무 많은 과도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좀 편하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 내가 나를 좀 이완시키고, 아니면 융통성 있게 나의 자아를 잘 이해하는 거, 나의 자아를 직면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금 애도의 과정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집단적 트라우마에서도 우리는 정신적 상처를 받았죠. 이런 정신적 상처를 치료해야겠지. 그러면 그 전으로 모든 걸 돌려야 하나? 정신적 상처가 없는 상황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런 정신적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긴장해 있고 불안하고 불필요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우리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고, 우리 집단을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걸 비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도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상실이 치유가 될 거고, 애도는 슬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슬퍼해도 된다는 얘기지.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런 슬픔이 극복되는 동안에 이런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정적인 이런 애착, 그런 게 이제 극복이 된다면, 이런 슬픔이 극복이 된다면 이 애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창조적이고 더 나은 목표로 재설정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예전에는 없던 것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그 프로이트가 말한 애도와 멜랑콜리아, 이 우울증에 대한 차이를 좀 얘기를 하자면, 애도는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드러나는 기본적인 반응이고, 이런 외부의 개입을 애초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애도에 개입하는 건 때로는 해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멜랑콜리아는 애도의 과정이 뒤틀린 결과, 그래서 내면으로 향해 자기 비판과 죄의식, 아까 말했죠. 양가적인 감정, 양가적인 감정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향하면서 내면에 대한 비판과 타인에 대한 비판, 이제 그런 것들로 나올 수 있고, 그게 이런 식의 멜랑콜리아, 우울증으로 그냥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슬픔 이후의 슬픔이라는 책에서 등장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프로이트의 에세이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울증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애도는 대부분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도의 감정으로 빠져들어야지 멜랑콜리아로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같은 경험에도 감정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두 문단을 인용을 해봤는데, 하나는 죽음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나 절망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일치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억을 공유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구성원 각자가 지닌 경험과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 이게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애도, 개인의 방식을 존중해야겠죠. 그러면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무언가 성장하려는 노력, 이건 좋지만 도덕적 책임이 양가적 감정이 내 안으로 내면화돼서 드러난 죄책감의 발현이라면 그건 경계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애도의 한 형태가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높은 수준의 자기 고백은 트라우마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성장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대인관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인데 국가적인 애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계속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긴 했지만 실바라는 분의 글인데 이 국가적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집단 비탄의 개인적인 경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탄은 상실감을 직면했을 때 느끼는 거라면 집단 비탄은 결국 집단이 경험하는 상실의 영향,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집단 비탄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으로 우리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자유를 잃은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단 비탄의 한 형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자유를 상실한 거니까 그런 상실에 대한 고통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거는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좀 거리가 있는 사건이긴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서구권에서는 조금 더 와닿는 그런 비탄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냐 물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줬는데 그중에 이런 대답들이 있었다고요. 수십 년간 지속된 어떤 불변의 가치가 손실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게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을 때까지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경외심이 들었고 그런 것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연관돼서 그분들의 생각이 떠올라서 슬펐다. 비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비탄은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집단적인 경험이면서 어떤 우리가 각자 개인이 살아온 이 삶의 상황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집단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이건 개별적인 경험이 된다는 얘기야.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상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재를 살던 그러니까 나와 어떻게 보면 직접 접점이 없더라도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아니면 내가 어쩜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공유하는 그런 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죽음 자체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계가 있고 결국 짧은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고 조금 더 나은 순간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영감을 주는 실존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대적 비탄이라는 건데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예상되는 슬픔, 예상되는 상실의 슬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잃기 전에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앞서 말한 어떻게 보면 나의 죽음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거는 좀 비슷한 나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 생각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어쨌건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혼자서 할 수밖에 없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과거의 상실, 과거의 비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실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어도 그중에 어떤 기억들이 이런 집단 비탄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현재로 다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낸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경험했던 그런 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지금 그 강렬한 슬픔이 다시 압도적으로 우리한테 휘몰아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국가 애도 기간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오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실바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중요한 이런 상실 후에 우리가 상한 마음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당장 우리가 느끼는 이런 원초적인 감정들을 다 무시해야 되는 전형적인 생각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사회라는 얘기를 해요. 이 국가적 애도 기간은 이런 실존적인 숙고,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애도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좀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를 그냥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에는 실은 모순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는 측면에서 준비를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철학을 최대한 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도 저 나름의 애도의 기간을 갖고 나서 뭐 준비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심규선의 이제 슬픔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리 라는 노래가 저는 조금 떠올랐거든요. 개인적으로 심규선의 선인장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누군가를 탓하는 태도를 지양하자. 그리고 영상이나 뉴스에 반복된 노출이 트라우마를 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과도한 몰입은 자제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재난의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남겨놨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저의 영상이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했던 이유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를 제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셨기를 바라고, 그거를 통해서 외상후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